여러분들이 이제 집단이냐 관계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아무래도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하려면 일본하고 좀 비교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일본은요, 집단주의 사회에 진짜 잘 맞아요. 집단주의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한 집단에 인간이 들어가면요, 그 집단 속에 하나의 부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요. 그 충실히 수행하는 거에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을 희생하는 게 집단주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에 이제 심리학과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간 거였는데요. 그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 4-5명 됐어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제 전공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잘 놀아요. 그래서 난 얘네들 되게 친하구나. 얘네 되게 서로 되게 친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제 친한 교수한테 다른 교수 전화번호를 물어봐. 저 친구한테 연락할 일이 있는데 저 교수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이 교수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너 20년 동안 같은 과에 있었잖냐. 2주에 한 번씩 매주 회의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는데 왜 휴대폰 번호를 몰라? 모른대요. 어디 사는데? 모르겠는데. 결혼은 했어? 아마 했나? 이러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요, 서로 개인적인 걸 거의 몰라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정해진 대로 가요? 집단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얘하고 나하고 합의만 보면 또 바꿔요. 이게 관계주의예요. 그래서 집단이냐 관계냐, 물론 집단주의적 성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관계주의 때문에 집단주의인 것처럼 보여요. 특히 개인주의적인 서구의 사람들 눈에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원하는 거 안 하고 뭔가 보면 그 집단하고 개인하고 관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 한국도 집단주의인가 보다. 여기 지승현 아나운서님은 본인의 성격을 한번 표현해 보신다 그러면 한 몇 가지 정도. 저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네. 이기적인 거는 싫은데요. 개인주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편한 건 굉장히 싫고, 네. 제가 불편한데 나가서 뭔가 그 자리에 맞춰서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차단하려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너는 참 못됐다. 예. 넌 되게 이기적이다. 네, 너는 제가 지금 그렇게. 성격을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못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이유를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전부 다한테요. 제가 성격이 어떠냐 그러고 한 분 한 분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2-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서 내 성격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못되시진 않으셨을 텐데 못됐다, 뭐 약간 개인주의적이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공격적이다, 뭐 굉장히 뭐 주장적이다,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특징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평균값에 비해서 나는 이걸 조금 높게 갖고 있어요 라는 거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왜 설명이 기셨나 하면 결국은 그 하나 가지고 내가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성격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승현 아나운서가 못됐어요. 이러고 끝내버리면 이건 내가 아니죠. 이 세상에 나보다 못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못되기만 한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못된 면이 이런 면과 이런 면이 만나서 이렇게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주의 하나, 관계주의 하나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집단 속에서 우리가 탈개인화가 얼마나 일어나나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집단 속에 군중처럼 모여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개인이 중요해지지 않고 집단 속의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나이트클럽을 대학교 때 갔는데 그때는 그 디스코테크 같은 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지에 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막 복도에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그냥 이러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앉잖아요. 이게 춤이라는 게.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술도 취했고 뭐 어두운데 조명 돌아가고 음악 크게 나오니까 막 이러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음악이 팍 꺼지면서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왜냐? 단속을 나왔어요, 경찰이. 그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미성년자 잡는다고 중고등학생들. 그런데 그 순간까지 너무나 이상하지 않게 막 즐기고 있던 상황이 음악이 꺼지고 불이 탁 켜지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얼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불이 꺼지고 음악이 흐르고 술을 마시고 이러면 자기가 누군지 순간적으로 까먹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이러고 놉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청 앞에 또 뭐예요? 다 똑같은 빨간 옷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한 200m 밖에서 떨어지면 자기 부모도 못 찾아요. 자기 자식도 못 찾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남들하고 자기가 똑같아 보이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자기 정체감이 약화될 때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잘 나타나냐 덜 나타나냐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잘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걸 뭘 볼 수 있나 하면요. 일본에 가면요. 남탕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일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이렇게 하고 나와서 근데 다 벗었죠. 다 벗고 이제 몸 닦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수건을 몇 개 들고 이러고 들어와요.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빨리 갖다 놓고 나 아니에요. 굉장히 여유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다 갖다 놓고 챙기고 또 수건 모양도 잡고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남탕에 여자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여탕에 남자 들어가는 일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탕에 여자가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 공이 그걸 수리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는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 여자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보일러 공이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벗고 이러고서 남자들이 있는데 수건을 갖다 놓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거기 관리인이지 자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소하고 던지고 죽인다 그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어느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를 고쳤는데 다 봤어 이러면 남편은 또 이 자식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잡으러 가고 난리잖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일러공으로 보질 않아요. 남자예요.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남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집단주의적인 요소가 약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설명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동양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6가지의 한국인의 특성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 일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일관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관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그 이론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잘 안 맞아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먹을 건지. 각자 자기가 먹을 거 사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편의점 들어가자마자 꼭 너 뭐 마실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남 먹는 걸 왜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걔가 뭘 사느냐에 따라 내가 뭘 사는 게 또 바뀌어요. 왜냐? 항상 저 어떻게 해볼 수,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서양 사람들은요 먹다 남기는 한이 있어도 자기 거 자기가 골라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꼭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뭐 어쩌자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좋아하는 거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랑 먹을 때는 이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게 내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눈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뭐 이때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그게 때에 따라 다르지 어떻게 그게 같냐. 그런데 그 때에 따라 다른 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집단 속에 어느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와 있느냐가 달라요.
물론 집단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 안에 그 타인이 누구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격하고 어떨지는 몰라도요, 훨씬 더 다른 사람한테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말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었니와 밥 안 먹었니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밥을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밥을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답이 내가 먹었으면요 그냥 yes I did예요. yes로 시작합니다. 긍정문이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건 내가 먹었으면 yes예요. 내가 안 먹었으면 no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느냐에 따라 내 답이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밥 안 먹었니? 근데 네, 먹었어요. 아니, 밥 안 먹었냐고. 예, 먹었다고요.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봐. 밥을 안 먹었냐고. 그런데 예, 먹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번에 뭐라 그러냐 하면 너 내 말 안 듣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서양의 언어는요 기술의 언어입니다. 기술의 언어는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고 자세하고 효율적으로 묘사,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은 상태냐 안 먹은 상태냐가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건 간에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가 밥 먹었으니까 긍정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내가 안 먹었으니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물어봤으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술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안 그래요. 한국은 소통의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들리는데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다가 나중에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마 다니엘 씨도 한국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한글 시스템은 굉장히 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은 저런 것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런 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교포 형이랑 그런 대화했었는데 한국은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말을 약간 페이크 하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화할게. 뭐 다음에 밥 먹자라는 말은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독일 사람으로서 다음에 밥 먹자. 그래,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밥 먹자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오래 살았으니까 이건 이별하는 거 너무 아쉬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싫으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밥 먹자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밥 먹자 우리 만나서 그랬더니 날짜 잡아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일정을 모르겠네 이러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기술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소통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매뉴얼상 기술적 언어를 쓰게끔 돼 있어요. 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 언어를 쓰도록 트레이닝을 받고요. 그런 말 아니면은 조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의 언어를 쓰도록 하죠.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특히 정부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물론 불통인 정부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불통이라고 느끼는 그 일부분은 바로 이런 기술적 언어와 소통의 언어의 사용의 빈도와 정도의 차이에서도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광우병 같을 때 기술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얘기하면 돼요. 네가 평생 동안 40년 동안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소를 하루에 몇 톤 꾸준히 먹으면 걸릴 확률이 몇 프로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정확한 기술의 용어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내가 불안하다고 내가 지금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숫자를 갖다 대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소통의 언어와 기술의 언어의 간극이에요. 아마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기술의 언어를 더 많이 써요. 그거는 성향상도 좀 그렇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요. 직장생활을.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 우리 사회가 관계주의적 사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소통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ast follower와 first mover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fast follower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든 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상대방이 어디서 만들어서 그것도 아무거나 따라간 게 아니라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을 하고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지금 와서 자꾸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뭐 퍼스트 무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뭔가 하면 처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스마트폰 같은 걸 처음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내고 뭘 처음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처음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이제 그런 식의 모델로 우리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보다 훨씬 더 싸게 패스트 팔로워 정책을 잘 쓰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제품 개수를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중국 같으면은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제품이 매년 늘어납니다. 1,600개까지. 우리나라는 고다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정책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근데 왜 못 가냐?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장자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가 중심이 되고 뭔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왜냐?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혼자 듬뿍 받아요. 첫째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더 유리해져요. 왜냐?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이 동생은 못하는데 형은 하게 해줘.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우선권을 줍니다. 첫째한테 아무래도.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어떤가 하면 굉장히 관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해요. 아이들한테 사회의 질서는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그 가족에다 만들어둔 질서가 자기가 처음 배우는 질서예요. 근데 이 판이 나한테 유리하면 선천적으로 그걸 깨부시는데 약해요. 근데 둘째는 어때요? 태어났더니 이미 세상이 썩었어요. 이건 공평한 세상이 아니야. 이거는 말이 돼요? 맞아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첫째 유치원 같은 데 보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하면 첫째는 안 일어나요. 그럼 엄마가 깨워서 유치원 가야지 밥 먹고 옷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형 가방 유치원 가방 메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복도에. 잠옷 입고 이러고. 나도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는 안 된다. 이러면 나는 왜 못 가냐 이러고. 이게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유지되면 자기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판을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둘째가 약간 혁신가가 많습니다. 네, 둘째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정신세계 자체가.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지키라는 게 많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러면 보통 두 채가 없는 30평 아파트에 뭐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한동안 이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 달렸던 것도 많고 실제로 한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많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은 다르다 그러죠. 프랑스 같으면 어때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지 된다. 뭔 헛소리예요? 뭔 헛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외국어가 왜 나와? 중산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든지
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지 된다. 또 뭐예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된다. 다르구나. 프랑스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을 보면 더 황당해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상한 저게 왜 중산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저건 온 인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중산층의 기준일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된다. 뭐 불의와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 불법에 저항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한다라든지.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 자동차 크기, 예금 이런 걸로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춘기라는 게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양적 변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날마다 키가 크고요. 날마다 몸무게가 크고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없던데 털이 나기 시작한다. 이건 있던 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이건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봤던 원칙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서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합유연성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복합유연성은 뭔가 하면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양극적이고 어떤 직선적인 것을 잘 인식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순환적이고 복잡한 복합적인 관계로 인식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직선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 위에 서 있으면은 저보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갈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직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왼쪽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선적 사고예요, 일종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오른쪽을 원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왼쪽에서 멀어지는 걸까요?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모르죠. 그렇죠? 네. 어느 시점까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만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리고 이걸 하려면 저걸 해야 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복합 유연성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실험을 이제 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해봤죠. 무슨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뭐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 있을 텐데 보통 그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나 하면 이렇게 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다, 싫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설문지를 많이 썼어요. 이걸 서구에서 하면요. 서구 사람들은 극단적인 데다가 답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뻐. 그럼 슬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그냥 좋아. 싫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에 반대말이 좋다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하면 한국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답이 가운데로 몰려요. 한국 사람들. 뭐 좋기도 하고 뭐 싫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다 보면 또 기쁜 것도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나를 버리고 한쪽으로 간다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뭘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린다는 인식을 잘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눈물 젖은 깍두기. 여러분들 중에 눈물 젖은 깍두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텐데 저는 먹어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15년에 제가 이제 연구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혼자 이제 날마다 뭐 하나 사다 먹고 뭐 이러고 나가서 사 먹고 그러다 이제 지겨워서 이제 한국 음식점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동네가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라서 한국 음식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냐 이러면서 그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고깃집인데 한국 음식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메뉴가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거의 뭐 산삼을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메뉴를 봤는데 곰탕이 있어요. 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싸요. 한 6,500원 뿐이 안 해요. 환율도 좋았고 그래서 곰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곰탕이 나오면서 갖고 오는데 한 요만한 새끼손가락 요만한 김치 3쪽을 줘요. 곰탕을 먹기도 전에 3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곰탕이나 설렁탕 이런 거 김치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먹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가지고 여기 김치를 좀 더 주세요. 그랬는데 김치를 사야 된대요. 돈 달라 그러죠. 예. 그래서 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3,500원이래요. 그래도 시켰는데 곰탕보다 비싼 김치를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더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더 시키면 김치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깍두기를 반씩 나눠서 그 먹을 때 눈물 젖은 깍두기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곰탕이나 설렁탕 집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장사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옆에 김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김치통이 있어요. 예? 거기서 뭐 갖다 달라 이런 것도 귀찮아요.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김치를 먹고 싶은 만큼 넉넉히 준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김치를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이 먹는 사람 값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설렁탕이나 곰탕집이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최소한 평균적으로 먹는 김치 양에다가 맞춰서 가격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김치를 보통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히 주는 거, 마음껏 먹는 거. 이 세상에 마음껏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적 사고예요.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밥보다 반찬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집에 갔을 때 반찬,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근데 밥집이잖아요. 반찬집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요. 밑반찬이 별로 없어요. 맞아. 밑반찬이 없는 대신 밥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밑반찬이 많아야 돼요. 모든 걸 밑반찬이 결정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똑같은 값을 받고 밑반찬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인이 후지다는 얘기예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가 잃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냐? 그 복합 유연성 때문에. 왜 이러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좋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왕이면 다운치마요. 일본에 가면은 지하철 같은 거 타면요. 빈자리가 있어도 안 앉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저하고 친한 일본 교수한테. 일본 사람들이 전철에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앉아. 아니 저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안 앉잖아. 아니 그냥 서서 가면 되지 뭐. 전철은 원래 서서 가는 거야. 앉으면 좋은 거지만 앉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버스나 전철을 타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서서 가겠다는 거를 감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철이 들어오면 매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문이 쓰자마자 뛰어가고 있는데 까만 봉지가 날라온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요. 이 세상에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어디 있어요? 다 돈 낸 거지. 내가 안 내면 누가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뭘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다는 인식이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세기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게 별로 없다 그랬는데요. 그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짭짜. 짬짜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아, 다 먹었죠. 자주 먹습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아주 비극적인 상품이에요. 이게 왜 비극적인 상품인가 하면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짬짜면을 시켜놓고 그 짬뽕과 짜장면을 동시에 한 입에 넣고 그래서 그 오묘한 맛을 즐기면서 먹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변태라고 불러요. 없네. 대부분 어떻게 먹나 하면 짜장면 다 먹고 짬뽕 먹든지 맞아요. 짬뽕 다 먹고 짜장면 먹든지.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짬짜면을 시켜놓고 둘 다 먹었다 그러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아요. 내일 점심까지만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오늘 짬뽕 먹고 내일 짜장면 먹을까가 돼요. 근데 내일 점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 안 그래요? 내일도 먹을 점심인데 물론 여러분들 이 점심 먹고 여러분들 죽을 거다 그러면은 다 시켜 먹어요. 왜 탕수육 남겨도 돼요. 다 시켜 먹어야 돼. 먹고 죽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을 점심이면 이 오늘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중국집이 오늘 망할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오늘만 보고 사니까 지금만 보고 사니까 포기가 안 돼요. 왜냐? 특성이 복합 유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당장 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좀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법부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 절차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또는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뭔가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식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사실 판사나 검사나 거의 대부분의 사법 판단의 경우에 실제로 진범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재판을 하죠. 알면은 왜 하겠어요? 재판정에서 피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건 피의자예요. 자기가 진범이면 자기가 진범이라는 걸 알 거고요. 자기가 진범이 아니면 내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떤 놈인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판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단이에요. 그치. 판사 입장에서는 범인인 것 같아. 들어가.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강력 범죄, 안 좋은 범죄일수록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인은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이 범인일 것 같으면 저놈은 꼭 감옥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는 순간 감옥에 가서 무지하게 오래 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더 큰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진범인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됐으니까 무처벌 오류라고 불러요. 무처벌 오류를 피하자면 유죄를 많이 내리면 돼요. 그냥 내가 기준을 낮춰서 이만하면 유죄야. 그러고 유죄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 하면 처벌 오류가 늘어나요. 10몇 년,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왜 나왔는데 무죄로 밝혀졌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처벌 오류가 싫어서 무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진범이라도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법 절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실제로 어느 처벌을 더 회피하고 싶냐 그러면 판사들은 사법 체계의 논리대로 처벌 오류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처벌 오류를 피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법 체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요. 둘 다 중요하지. 하나 또 포기가 안 되겠는데요.
나쁜 놈을 놓치는 것도 안 되겠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판단이 국민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범인일 것 같은데 무죄를. 저게 왜 무죄가 나오지? 이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느 위험을 더 감수할 거냐로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복합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성만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이 뭐냐? 주체성은 흔히 얘기해서 자기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초기에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을 비교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기에는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그때만 해도 미국의 학자가 접근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상대가 누군가 하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주체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구의 학자들이. 실제 초기에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아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체성이 낮으니까 동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다 낮은가 보다. 그리고 퉁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연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주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하고 주체성이 똑같은 모양이다. 아니요. 주체성은 같은데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틀려요. 서양의 사람들은요, 주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자율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식당에 가면요, 나는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 이러고 있으면 종업원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거 하나로 통일하면 빠르고 좋은데요? 뭐 이래요. 또 그러면 손님들이 그래요? 우리 김치찌개로 할까? 이래요. 분명히 된장찌개 원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10초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합의를 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하면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포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켜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의 의미에서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낫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관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 집단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는 좀 약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주체성이 높은 건 어떻게 나타나냐? 존재감으로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나 하면 스스로 자기가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도 여기 자기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개인주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관계주의니까 그걸 인정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무시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체성이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턱 쏜다. 한국 사람들은 쏘기 위해서 살아요. 제가 아는 일본 교수가요, 한국에 와서 오래 계셨는데 그분한테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한턱 쏜다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래요. 내가 저 뜻을 잘못 알고 처음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이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한턱 쏜다를 나는 자기가 밥값 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맞는데 밥값 낸다는 거?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밥값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날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언이 돼요. 물론 항상 한턱 쏜다는 거를 그런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턱을 쏜다 그럴 때는 자기가 한턱 쏠 만한 일이 있을 때예요. 보통 자기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승진했을 때,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 이럴 때 한턱 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밥값을 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게 한쪽에 한턱 쏜다고요. 정반대쪽으로 극단적인 게 뭐냐 하면 접대할 때예요. 근데 이게 왜 반대쪽이냐 하면 한턱 쏠 때는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날이고요. 접대할 때는요, 내 존재감을 죽이는 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은 접대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접대는 어떻게 합니까? 접대할 때 계산 어떻게 하세요? 밥 먹기 전이나 밥 먹다가 도중에 오늘 이거 제가 쏩니다. 그러면 접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내가 밥값 낸다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접대를 할 때는 밥값을 어떻게 내야 되나 하면 밥을 4분의 3쯤 먹었을 때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가서 미리 계산해 놓고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나갈 때 접대 받는 분이 약간 어색하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고 보시고 나가요. 이게 접대 핵심이에요. 그거 돈 안 내고 있다가 나가는 도중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이거 빨리 그래요 이딴 짓 하면 왜 안 돼요? 자기의 행위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접대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의 존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한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는 그날 없어요. 자기는 뭐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정반대가 뭐냐? 한턱 쏜다요. 이날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별일도 없는데 자꾸 한턱 쏜다 그러면요. 밥 사고 욕 먹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점심 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쏜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밥을 사주면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난 돈 안 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고 안 끝나요. 한 몇 번 얻어먹고 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얻어먹는 거에 한턱 쏜다는 거에 존재감을 많이 부여해요. 그래서 내가 한턱 쏜다고 외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녀가 대학 붙었을 때. 그거 한턱 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대학 붙었다는 게 직장에 소문이 나면 이제 와가지고 축하해, 수고했어, 고생했어, 붙었다며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씩 웃으면서 거뭐 다 붙는 거 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고기 굽고 술 마시고 막 놀고 있는데 옆에 부서에 있는 사람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 내 보고 때문에 늦었어. 축하해. 막 그랬더니 괜찮아. 앉아서 먹어. 그랬는데 조금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늦게 온 인간이 슬쩍 자기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얘기를 해요. 짜증이. 이건 말 그대로 완전히 개판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짜증날 만한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내 자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 자식 붙은 거 축하하는 자리니까 계속 축하하고 놀면 되는데 왜 분위기가 이상해지나 하면 그 얻어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은 이 사람이 내는데 주인공이 바뀐 게 느낌이 와요. 우리나라를 서열 사회라고 부르는데 물론 서열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서열 사회는 조직화된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냐인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예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서열이 높아도 부하 직원이 서열이 낮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상사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설치면 안 돼요. 왜냐? 제가 주인공이니까. 만약 완벽하게 경직된 서열 사회라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주인공을 훨씬 더 따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한턱 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믿음들은 다 착각으로 끝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취직할 때 임원은 되겠지? 근데 실제로 그런 꿈을 꿨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임원이 못됐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의 그 믿음은 착각인 건 맞아요. 그게 비현실적 낙관주의예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요. 자기 존중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이 조금 낮기는 한데 큰 차이가 안 나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비현실적 낙관성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없어요. 중국은 어느 정도 중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만땅이에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저런 어떻게 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 속에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모두 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이 강한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의식. 지금 얘기했죠. 주체성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이 주인공의식을 잘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한턱 쏜다 말고 또 있는데 사진 찍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끝내고 연구원이 돼가지고 미국 대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였나 하면 미국의 플로리다예요. 근데 플로리다에 뭐가 있나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팀파크라고 그러죠. 놀이동산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디즈니월드를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드림 컴스 트루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 주인공에서부터 뭐 여러분들 디즈니월드 가면요. 애들보다 부모들이 더 난리치는 사람들 많아요. 막 미키 쫓아 막 으악 막 춤추고 막. 플로리다에서 살면은 1년 연간 회원권을 10만 원인가 주면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 주말마다 디즈니월드를 갔어요. 근데 매 주말마다 디즈니월드를 가면 가끔 가다가 한국 관광객이 옵니다. 한국 가족이.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한국 가족이랑 미국 가족이랑 사진 찍는 스타일이 틀려요. 미국 부모들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이제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지나가면 애들이 막 쫓아가서 좋아하고 춤추고 막 이러면요. 그걸 막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찍어요. 춤추는 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 봤지?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사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도구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서 그래요. 그럼 애가 가서 이렇게 서요. 그러면 여기 봐 여기. 이제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미키마우스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구도 잡아가지고 탁 찍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애한테 보여줘. 너 이거 봤지? 그럼 왜? 못 봤는데? 왜 애는 카메라 보느라고 미키마우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정작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는 엄마 아빠가 실컷 보고요. 애는 엄마 카메라만 보다가 왔어요. 왜 이러냐? 우리나라 사진은요. 주인공이 자기나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 없으면 사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갔더니 바르셀로나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 가우디 성당이라고 그러는 건데 뭐 성가족 성당 뭐 이러죠. 이게 1882년인가부터 짓기 시작했대요. 저기 보시면 알겠다. 아직도 짓고 있어요. 백몇십 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가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싶어요. 그 정도의 규모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뭐 보면 이게 한 장면이라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에 온 벽이 다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는 너무너무 아름. 빛이 들어오면 뭐 죽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어요. 기가 막혀요. 천장 하나하나까지 그냥 한 게 없어요. 이게 가우디의 인생의 역작이에요. 대표적인 거라고 그러죠. 이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두 아이가 제 인생의 역작이에요. 아직도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초점이 우선 안 맞아요. 왜냐?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야 뒤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반 이상은 가렸어요. 자, 이 두 사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두 개 중에 어느 걸 킵하실 거예요? 오른쪽? 내 자식 있는 거를 당연하죠. 제 인생의 역작을 제가 갖고 있어야죠. 네. 이딴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앨범을 한번 보세요. 앨범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안 들어간 사진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지다가 사람이 없어요. 풍경만 있어. 그러면 반응이 이래요. 이걸 왜 찍었지?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뭘 보고 그걸 되살리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걸 꼭 사진으로 꼭 자기가 들어간 걸 남겨야 돼요. 왜냐? 안 믿어줄까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냥 배경사진만 찍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한국인의 특성이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주체성. 거기다 뭐가 붙였어요? 관계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법 다운로드로는 거의 세계 탑입니다. 난 진짜 제가 너무 그런 게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안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모든 프로를 다 봐요. 이게 어디서 보냐 그거? 그러면은 다 인터넷에서 본대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 쓰시죠? 네.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든 거는 다 돈 주고 산 거든지 합법적인 거다. 그것만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것 같아. 합법이라고요? 네네. 이철수 씨는 왜 올리다가 내려요? 네. 그렇죠. 드신 분이 소수예요. 대부분은 손 안 드셨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스마트폰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너무나 좋아하는 어쩌다 어른의 불법 파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번 보려고. 그렇죠? 자, 대부분 손 안 드신 분들 집에 가면 마트에서 훔친 물건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요. 있더라도 이건 손을 못 들어요.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범죄 같죠, 그렇죠? 그건 더 나쁜 짓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남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누가 봐도 법적으로 그쪽 소유라고 돼 있는 파일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남의 물건을 훔쳐서 집에다 갖다 놓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 이건 내가 직접 훔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들고 온 적 없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다 그래도 이건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파일이라는 건 실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제가 그래도 꽤 유명한 그러니까 강의하는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데 보통 이분들이 어떻게든 깎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기업들한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한 부서 회식비 정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거는 고기를 먹잖아요. 저는 말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니 그냥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냐? 온 국민이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직접 손에 잡히지 않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근대에 아주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가 거의 손실된, 손상된 것 같아요.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종교 비율이에요. 보면 한 종교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안전된 사회를 가면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종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저희 천주교. 천주교죠. 유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주교.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가서 무슨 대성당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거 봤는데 보고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제 아내하고 가족들은 아름답다 그러는데 저는 첫마디가 미쳤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이거를 지금 그 고생을 해서 만들게 하는 사람의 원동력이 뭘까? 그게 끝까지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보이는 거를 하는 거에 주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회는. 왜냐하면 종교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는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모태 종교가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배 종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양한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뭔가 하면 모태 종교가 없어진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마음껏 편하게 자기 종교를 고를 수 있는 시점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지배 종교가 있는 사회는 종교는 고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고 그걸 거부하려면 소위 얘기해서 자기 부모까지 거부하면서 강렬히 저항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요일 날 아침에 성당 간다 그러면 자기만 안 가야 돼요. 온 가족이 절에 간다. 자기만 안 가야 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배 종교를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지배 종교가 없어지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안 없어집니다. 저는 이 분포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참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지배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서구도 그렇지만 법원에 가면은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선서를. 지금 미국 대통령도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했잖아요. 이거 왜 성경이에요? 이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회의 가치지. 그 사회의 다수의 가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지배 종교가 없다라는 얘기 뭐냐? 우리 사회에 다수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 1위래요. 10만 명당 성형하는 사람이 898명. 전 세계 1위예요. 다행히 화장품은 2위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이겨야 되는데 저걸. 네?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아우 좋다. 뭐든지 저렇게 1등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죠. 왜 이렇게 외모에 집중하냐? 야, 외모에 집중하는 거는 그만큼 다른 걸 드러낼 게 약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치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야지 살아요. 근데 내가 원래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강하게 없다면 내 눈에 강하게 쉽게 보이는 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성형외과가 많냐? 외모지상주의라서 그래요. 왜 외모지상주의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거를 이길 만한 어떤 다른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세지죠. 이게 영원한 2등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2등은요 그냥 수치에 매달려요. 왜? 수치는 보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크고 세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잘한다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술이 뭐냐 그러니까 엔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엔진이 가장 수치로 잘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마력이라든지 토크라든지 수치. 여러분들 핸들링 이런 건 수치로 잘 안 나와요. 서스펜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안 만드는 거. 발달이 안 되는. 영원히 뭔가가 정해지면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퍼스트 무버가 정해요. 스마트폰을 좋은 건지는 이미 선진국에서 정하고요. 좋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작은 거 잘 만들어요. 더 얇은 거 잘 만듭니다. 더 센 거 잘 만들고요. 더 빠른 거 잘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 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한국인이 얼마나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제가 보기엔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전철역에서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보신 적 있으시죠? 전혀. 네, 거기 다 있어요. 저거를 교통 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네. 저건 왜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전철의 플랫폼에 쓰자마자 저걸 보통 쳐다봅니다. 이러고 봐요. 그리고 저기 전철이 없으면 그리고 낙담해. 저기 전철이 딱 나타나면 그러죠. 여러분들이 저걸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도 전철은 빨리 안 옵니다. 저건 전철을 빨리 오게 하거나 늦게 오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전철이 어디 오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알려주는 정보를 받았어요. 자, 그 정보 어디다 쓰셨어요? 네? 그 정보를 어디다 썼냐고요? 이걸 어디다 썼냐를 알려면요, 여러분이 이 전철을
어디에 전철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얼마나 바뀌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실제로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아니요. 옛날에 저게 아예 없을 때 그러면 전철역에 서면요. 사람들이 뭘 했나 하면 시커먼 터널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 표정이 안 좋아요. 왜냐? 시커먼 터널이잖아요. 하고 쳐다보면 오나 이러고 보는 거예요. 왜 거기 노란색 불이 뭐가 보이는 듯 하면 온다. 이러다가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에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게 이거예요. 이건 대국민 심리 서비스예요.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은 저 정보를 갖다가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한 건 뭔가 하면 저걸 쳐다보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다. 빨리 와라. 사실 전철역에 있는 모든 저 시스템이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역에는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이 전철은 불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역에 딱 서면 불이 꺼집니다. 완전 대박. 네? 이게 저렇게 들어가다가 여기 딱 쓰잖아요? 불이 딱 꺼져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옛날에 그 노란 불을 기다리던 사람이 그 마음에서 만든 걸까 말이야. 야, 이거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넣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스템과 앞에서 본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기술은 똑같아요. 단지 열차를 빨간색으로 할 거냐, 흰색으로 할 거냐, 불을 들어오게 할 거냐, 안 들어오게 할 거냐. 어떤 전철역에 가면요, 이게 여기 4개인 것도 있어요. 여기 4개인 것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기술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사람들한테 어떤 심리 경험을 하게 만들어줄 거냐를 결국은 뭐가 결정을 해요? 소프트웨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멀리 안 가도 돼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날마다 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컴퓨터에서 파일 같은 거 다운받으면 이렇게 쫙 저 초록색 바가 와가지고 커지죠. 네. 저것도 사실은 이런 게 파일을 이제 저장한다, 복사한다 뭐 이렇게 되면 복사하는 프로그램이랑 별개로 화면에 저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또 돌려야 되는 거예요. 따로 만드는 거예요. 화면에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복사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저장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요즘은 컴퓨터가 빨라서 두 개의 거의 차이가 안 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옛날에 컴퓨터가 느릴 때도 이거 다 보여줬거든요. 이걸 왜 보여줬냐?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하거나 저장을 하려고 클릭을 딱 했어. 근데 컴퓨터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하면 귀를 갖다 댑니다. 왜냐, 이게 시각적인 정보로 안 오면 이제는 청각적인 정보에 의존해요. 네, 윙 소리가 나거든요. 안 죽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클릭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초록색 바는 계속 커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한가한 인간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바쁜 일을 할 때 뭐 하나 저장하라 복사하라 탁 눌러놓고 막 일을 하다 보면 다 됐네? 이러고서 가서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인간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사하라고 눌러놓고 나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 중 이렇게 나오면 심심한 거예요, 이게 뭐 복사가 얼마나 된 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초록색 바가 점점 커가는 걸 보면서 좀 덜 지루해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컴퓨터가 더 빨라서 빨리 복사되고 빨리 저장되는 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하드웨어가 중요했어요. 이제는 기술력이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건 몇십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서 돈을 더 들이는 걸 어디다 들이나 하면 바로 소프트웨어에다 돈을 들이는 거예요. 왜냐? 이제 하드웨어가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는 시대로 온 거예요.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확히 알고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예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만든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Now we can watch a newspaper.
listen to a magazine, and see a phone call. Now we can take a classroom anywhere and touch the stars. 이게 아이패드 2가 나왔을 때 만든 광고예요. 근데 거의 다가 인간의 경험에 대한 거예요. Watch, listen, touch, see. 이 사람은 이 기계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광고가 나와요.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듣고요. 전화를 듣는 게 아니라 보고,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만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때 만든 광고가 뭔지 아세요? 더 빠르다, 세다, 크다 이딴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Fast follow.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만들어야 되냐? 사람이 원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데 아이폰 이런 거에는 팬이 생겨요. 그거야 사야 되겠다. 막 거기 줄 서고 매달리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우리나라 제품에는 그런 걸 안 매달려요. 왜냐? 그냥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저쪽에서 만든 거 잘 되는 거 더 세고 크게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 보면 뭔가 하면은 물건의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TV 산 적 있으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TV 사셨어요. DVD 몇 인치짜리 꽤 큰 거. 60인. 60인치. 많이 벌었네. 많이 벌어요. 요새 매장 가가지고 60인치짜리 TV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멋있어요. TV가 꺼져 있어도 멋있어요. 그냥 작품 자체 같아요.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놔요. 돈도 꽤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도 좀 주고 뭐 그래요. 그 집에 딱 배달 와가지고 벽에 걸어놓잖아요. 그럼 보면 뿌듯해요. 당연하죠. 기가 막혀요. 돈이 들어갔는데 기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뭐 밥 먹다가 쳐다봐도 죽인다. 밤에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 이야 죽인다. 그런 거 있을 거야. 근데 그 켜지지도 않은 TV를 보고 감탄하는 거 3일 이상 하시면 병원에 가보셔야지 돼요. 3일 딱 지나면 꺼진 TV는 보고 절대 감탄 안 합니다. 다 켜졌을 때만 감탄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TV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TV가 가져다 줄 경험을 원했던 거지 TV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인간은 물건을 살려 그러지 않아요. 물건이 가져다 줄 경험이 필요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 경험을 반드시 그 물건에서 얻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 물건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소프트웨어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냐? 하드웨어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들 20, 30년 전만 해도 중국 TV, 한국 TV, 미국 TV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구분하라 그러면 사람들 화면만 봐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야 이건 중국 거다 야 이러면서. 근데 요즘 여러분들 메이커 다 가리고 화면만 보여주고 중국 거, 일본 거, 한국 거 구분하라 그러면 여러분 구분 못 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기계에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에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에 지금 열망해요? 소프트웨어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계를 잘 만들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과 기계에서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안 나와요.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더 이상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 거예요. 왜? 그것만 보고 달렸는데 더 좋은 물건 만들면 되나 보다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게 아닌가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패스트 팔로우로 돈 잘 버던 회사들이 지금 위기를 맞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기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옛날에 패스트 팔로우 할 때는 서양 사회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회였을지도 몰라요. 나라에서. 거기서 싸게 들어오는 게 자기네들 일자리 없애고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만들어 온 게 품질이 안 좋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는 품질의 차이도 안 나버리면 이제 이건 어디서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아주 저렴한 제품을 국민의 대부분이 쓰고 아주 최상위 브랜드.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저걸 사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해는 없어요. 현실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용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주는 경험이 너무나 센 거. 이 두 개만 살아남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못 사는 그런 나라에서 합리적인 제품을 왕창 싸서 세상에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기술력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고 브랜드는 없는 나라들은 제품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대기업만 먹고 사냐고요? 국민이 대기업 제품 안 사면 돼요. 황당하죠, 그렇죠? 이 뭔 소리야? 대기업이 가장 합리적인 제품 만들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대기업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 여행도 가고 서로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된 줄 알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떨어지는 국산품이 팔릴까요? 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합리성 하나, 가성비 최고만 살아남는 사회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VR이라고 저도 이거 하나 있어요. 되게 어지러워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봤더니 막 이러고 막 혼자 이러고 돌아다녀요. 마루에서 막.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아들이 또 그러고 다녀요. 끼고 이러고.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가상현실이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가장 진짜 같은 가상현실은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VR이라고 저도 이거 하나 있어요. 되게 어지러워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봤더니 막 이러고 막 혼자 이러고 돌아다녀요. 마루에서 막.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아들이 또 그러고 다녀요. 끼고 이러고.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가상현실이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가장 진짜 같은 가상현실은 바로 이거예요. 저 아빠 진짜 잘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극장이나 놀이동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의자 움직이고 나오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만 그건 누가 해요? 모르는 아저씨가 하지만 이건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에 남을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상현실은 1년 후에는 구식이 돼서 기억이 안 남을 거고요. 그 1년 뒤에 하는 가상현실 때문에 1년 뒤에 한 거는 기억에도 남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유일한 여러분의 남는 가상현실은요.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서 처음 해본 가상현실 정도?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가 해준 거, 아버지랑 같이 갔던 거. 우리가 기술로 세계를 이기자 그러면요. 여러분은 영원한 루저예요. 왜냐? 언제까지 따라갈 건데요. 대한민국이 왜 이런 시대가 됐는지 아세요? 왜 이런 세대 갈등이 막 심하고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존중을 못 받고 서로 갈등하면서 사느냐? 시대가 그래요. 왜냐? 나이 드신 분이 갖고 있는 정보가 과연 내일 통할지 안 통할지에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200년, 300년 동안 농사 짓는 법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내 할아버지가 나보다 농사 짓는 법 많이 하는 거 맞아요. 할아버지 말 들으면 됩니다. 왜냐? 그분은 더 많이 지어봤잖아요. 그리고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른 말이 20년, 30년 전에 사신 분들 방식이 미래에도 통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회사 보면은 대기업도 굴뚝산업이라는 거 있죠. 제철 자동차. 전자통신 있잖아요. 전자통신 쪽이 훨씬 더 승진이 빨라요. 거긴 기술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있는 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급이 빠르다, 승진이 빠르다는 얘기 뭔가 하면 빨리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빨리 필요한 대신 빨리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제철이나 자동차나 이런 굴뚝산업은요. 왜 승진이 느리냐? 니네는 기득권 챙기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10년 전의 거랑 지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사람이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냐? 빨리 바뀌는 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빨리 성취할 수 있지만 빨리 버려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조만간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올 테니까. 하나만 보고 달렸는데 왜 이렇게 됐냐?
버린 것들이 역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가 일본에서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 일본 택시가 물론 지금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형태예요. 이게 뭔가 하면 1970년대, 80년대 자동차처럼 생겼어요. 이게 옛날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거 증명하려고 내가 최신차가 지나갈 때 이상하게 찍었어요. 영국 같은 데 가면요. 영국 택시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에? 다 그런 식이에요. 왜 안 바꿀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차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하고 일본인데 안 그래요? 제가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왜 택시 안 바꾸냐? 그랬더니 저게 택시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기존에 있던 걸 바꿔야 될 이유가 있냐 그래서 진짜 있을 때만 바꿔요. 웬만하면 안 바꿔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제가 유럽에 여행 가서 찍은 동영상인데 가면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건 뭔가 하면 사방이 다 이게 몇십 년대, 몇 년대야? 뭐 이런 데가 많아요. 옛날 거 그대로예요. 아마 이태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은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 없어요. 기껏 해봐야 북촌, 서촌, 그거 서울 시내에서 얼마나 합니까? 그것도 옛날식이냐?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여행 요새 어디로 가요?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뉴욕 이런 데 갔어요. 왜냐? 새로운 거 보겠다고. 지금은 다 어디로 가요? 오래된 거 보러 다녀요. 우린 오래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오래된 거 다 어디로 갔어요? 누가 훔쳐간 걸까요? 우리가 부신 걸까요? 우리가 부신 거죠. 우리가 부신 거예요. 왜? 더 편하게 살겠다는 이유로 오래된 거 다 없애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7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년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좋아졌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뭐 있었는데? 아니, 우리 뭐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한식, 뭐 한복, 뭐 북촌, 서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빈약하기 그지 없어요. 빈약하기 그지 없어요. 제가 이 사진 찍고 얼마 있다 지나가다가 건물 짓는 걸 보니까 얘네들은 외벽을 그대로 둬요. 그리고 안에만 리모델링을 해요. 이게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된 건물을 외벽을 그대로 두고 안에만 바꾸는 공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싹 밀어버려요. 그리고 새로 지어요. 왜냐? 그게 더 비용이 덜 들잖아요. 그 싹 밀어버릴 때 뭘 밀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싹 밀어버려요. 그리고 새로 지어요. 왜냐? 그게 더 비용이 덜 들잖아요. 그 싹 밀어버릴 때 뭘 밀어버렸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 다 밀어버린 거예요. 문화라는 거, 가치라는 거는 내가 그걸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더 좋은 게 문화고 저 좋은 게 가치가 아니라 다른 걸 포기하면서 지키는 게 문화고 가치지 내 편하고 좋자고 하는 게 문화고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어디 가야 돼서 막 전력 질주를 해요. 근데 주머니에 열쇠나 동전이 있어요.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력 질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이러고 자꾸 가야 돼요. 아니면 떨어진 거 떨어졌네 주소. 안 떨어졌나 이러면서 계속 가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전력 질주를 할 때가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 뭐 부모님이 아프다라든지 자식이 다쳤다든지 그땐 동전이고 열쇠고 뭐 그냥 뛰는 거예요. 막 뛰어요. 그러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일 처리하고 나면 그때 가서 야 이거 다 어디 갔냐. 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동전이 한 4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 어디 갔냐. 열쇠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다녀요. 우리가 하나만 보고 달린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자기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지는지 몰라야지 달릴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온 국민이 하나만 보고 달린 거예요. 진짜 전력 질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력 질주를 하면서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기 동전 떨어지는데 얼마? 뭔 소리야? 이러면 뛰는 거예요. 누가 이거 동전 주워서 갈게요. 그러면 안 따라와? 이러고 뛰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들 있죠. 떨어진 것들.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전부 다 돌아오고 있어요.
제 얘기는 우리가 버린 것들이 더 소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얻기 위해서 뭘 버리고 있는지만 안다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억울해해야 될 때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만의 가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의 이유, 내가 가져야 되는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더 많은 착각의 여지를 만들어줘요. 우리나라 사회가 불행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거에 매달려요. 반에서 몇 등? 그건 부인 못해요. 아파트 몇 평? 어떻게 부인할 건데요? 2000cc 차? 까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너보다 착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 아닌 거 증명해봐. 그럼 걔가 증명해. 착할지 않은 걸 어떻게 증명해? 나는 너보다 봉사정신이 더 많아. 나는 너보다 음악을 더 사랑해. 나는 너보다 불의를 더 못 참아. 그런 거는 자기 마음껏 착각해도 돼요. 자기 마음껏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 지름길은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건 나는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만 보고 달려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거에 오히려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사셨으면,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그게 정의일 수도 있고요, 그게 평화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되건 여러분들만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체성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미치고 펄쩍 뛰는 게 뭔가 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가 저한테 자전거를 하나 빌려줬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일본은 좋다. 그러니까 편할 거다.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있는 그 교수용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이 걔네는 따로 있어요. 거기다 딱 갖다 세웠더니 갑자기 경비원이 나와요. 그러더니 너 이거 등록했니요? 지금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전거 등록해야 된다. 돈을 내고 경찰서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그래 이제 네가 잃어버릴 때 찾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봤더니 등록은 돼 있네.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이거 내 선배 이름으로 등록된 거다. 그래서 그러니 네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몇 개월만 쓰다가 돌려줄 거다. 어? 아니 네 말대로 잃어버리면 내 선배한테 연락이 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알았다, 등록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다녔어요. 결국은 한 달쯤 도망을 다니다가 7번째 나한테 등록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더러워서 한다 이러고 가서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개월만 쓰고 돌려줄 거면 내가 이걸 등록을 했다가 또 그 선배한테 돌려주면 그 선배는 등록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면에서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매뉴얼상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국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반응이 어땠냐? 딱 이래요. 씩 웃으면서 되겠구만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 자기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은 건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건 대부분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신뢰 사회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결론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일반적으로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국회는 얼마나 신뢰하냐, 정당은 얼마나 신뢰하냐, 사법부는 얼마나 신뢰하냐, 가족은 얼마나 신뢰하냐 이런 거를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줘요. 물어보면서 굉장히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 4개의 보기 중에 사람들 보고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디에 많이 대답을 했느냐, 평균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서 그 나라는 신뢰지수가 높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는 면접원이 직접 국민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샘플한테. 왜냐하면 아직도 문맹률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설문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면접원이 샘플로 포함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로 물어보게끔 돼 있어요. 이걸 말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가끔 가다가 대답을 안 하는 인간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이러고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뭐 억지로 대답을 하라 그럴 수는 없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 하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문항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족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가 국회를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르겠는데요. 그럼 보통 이렇게 뭐 아니 당신이 국회를 신뢰하냐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나오냐? 너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고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이 실제로 표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거 자전거 몇 개월만 탈 거라니까 돌려줄 거야. 네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아? 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 걔네들은 등록하세요. 그거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좋아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이에요. OECD 국가입니다. 이건 이제 국민당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에서 법규 준수율이 OECD 국가 중에 몇 위쯤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냐. 최하는 아니고요. 최하위권입니다. 예. 27위에서 28위 정도 나온다. 34, 5개월. 그러니까 최하위권 맞아요. 그런 자료를 보면서 외국의 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하나 봐. 한국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약한가 봐.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가 많은가 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외국의 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하나 봐. 한국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약한가 봐.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가 많은가 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뭔 소리야. 한국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날마다 법대로 하자고 그래. 그러면은 서양의 학자가 그럴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니? 교통법규 준수율이 이렇게 낮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준법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체성이 강해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에 이렇게 빨간불이 되면 차가 서요. 빨간불이니까 섰죠. 그럼 옆에 이렇게 중앙선이 노란 게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유턴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엔 이 법이 잘못됐어. 그 생각을 해요. 김상중 씨는 운전하시죠? 네. 예. 그러면 운전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습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그러면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이 왜 인도 옆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실선이 돼 있는 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죠? 나는 지금까지 운전하는 30년 동안 한 번도 거기 차를 세운 적이 없다. 이번엔 제가 예 아니오로 여쭤보죠. 없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있죠.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전한다. 이분들 중에 나는 주정차 하면 안 되는 그 노란 선 있는데 단 한 번도 차를 주차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남겨놓고 내리세요. 여기 2분, 3분. 네. 대단하신데요.
그런 걸 보통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집착이라고. 저런 분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를 어떻게 세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세워요. 저기 노란 실선이 있는 데는 세우면 안 됩니다. 세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차들은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럼 몇 대가 힘들게 지나가다가 참을성이 좀 약한 분은 짜증이 나면 창문을 내려요. 그리고 아저씨, 거기다 그렇게 차 세우시면 안 돼요. 거기 차 세우면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 세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남 차 지나갈 수 없을 때만 세우지 말라는 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가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세워놓고 내려서 확인까지 해요.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나 없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차를 저렇게 세웁니다. 다른 차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보세요. 이 차는 와서 서요. 왜냐? 반대쪽에서 차가 오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차가 지나가고 나면요. 또 알아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아마 누가 뭐라고 그랬나 봐요. 저기서 아주머니가 튀어나옵니다. 저 운전자가. 그런데 하는 행동이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지나가요.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 갈등 중에 뭔가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라면 진작에 법은 모두 다 잘 지키는 사회가 됐을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별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씁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안 써요. 모든 매뉴얼은요,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100% 용량에 맞춰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용량의 한 80%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쓰면 사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80%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쓰면서 그런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 되겠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쓰면서 삽니다. 기계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몸도 그렇게 썼고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의 120%, 150%를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 번도 없고 다른 나라가 해본 적도 없는 경제 발전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려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 관계성과 주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주체성과 관계성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언쟁 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언쟁 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몰라.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내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성과 주체성 때문에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원칙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갑질이 여러분 모두 다 해당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을입니다. 힘의 불균형에서 갑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오냐? 왜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 많은 세대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세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주체성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 그러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의 할아버지 세대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쯤은요,
그분들은 주체성이 만땅으로 채워지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다 처음 해봤어요. 다리도 처음 나봤고요, 학교도 처음 만들어봤고요, 이런 세트장도 처음 만들어봤고, 방송도 처음 만들어봤고, 뭐든지 다 처음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다 자기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조직이 다 작았어요. 그때는 내 존재감을 100% 느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그런 세대들 중에 대학을 나온 분들,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잔소리 안 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기성세대가 교육을 받을 때 그 부모님들은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밥은 먹었니? 건강 챙기고 믿는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공부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주체성을 만땅으로 채우신 강하신 분들이 무슨 짓을 했냐? 젊은 세대들이 판단해야 될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아니다 이거다. 저거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한다 그러면 야 그거 저 텔레비전에 야 하버드간에 나온다 야 와서 봐라. 내가 공부한다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학원은 여길 가라 뭐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나마 주체성이 한국 사람들은 강한데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해봐야 의미 없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런 어떤 세계의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특히 다른 사회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문제는 주인공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옛날에 200명이 모여 있을 때는 나 한 명 빠지면 200분의 1이 빠지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요새 대기업 같은데 30만 명인데 나 빠지면 압니까? 옛날에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75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면요, 솔직히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 가진 건 더 많은 거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지금 아무도 불행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턱 쏠 일도 별로 없어졌고요. 내 존재감을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 거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처럼 남한테 의존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재감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전 세계 75억 인구한테 존중받아야 돼. 존재감이 있어야 돼. 50년 전, 60년 전에는 미국의 제일 부자가 누군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몰랐어요. 대한민국 부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는 분들 얘기 들으면, 재산 얘기 들으면 그래, 와 저렇게 돈이 많아? 그런데 그런 분이 전 세계 무슨 500대 부자에서 보면 랭킹이 200이니 300이니 이런 거 얘기 보면 뭐 지난해나 뭐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전 세계 75억 인구랑 비교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껴주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빠, 엄마, 형제, 자녀 정도뿐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설사 주체성을 갖고 있고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제 뭘 했고 내일 뭘 할지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